먼저 몇 분들이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 이 대선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 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국회에서 정말 이 18대 대선의 규정, 그 다음에 대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정말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앞에서 싸워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18대 대선에 대해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18대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 당 소속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을 몰랐다가 지난해 3월에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다시 당이 통합 창당대회를 하면서 제가 이 당으로 들어와서 보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밖에서 활동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시고 또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말문을 열지 않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시고 또 분개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제가 문제에 접근하고 하나하나 저 나름대로 또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증 결과 정말 놀라운 그런 사실들이고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대표 조작 의혹들이 낱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금년 봄까지 이런 사실관계를 저 나름대로 한번 전부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거론해두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혹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왜 이제 뚱딴이같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의문을 제기하고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19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20대 국회에서 얘기한다면 얼마나 더 웃기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것을 거론하지 않으면 영원히 역사에 묻혀버릴 사안이다 이렇게 봐서 저는 정기국회 대정부질을 통해서 국회 방송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대정부질문을 감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개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사례들 또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던 것 마치 선거 과정에서의 새누리당 그다음에 국가 권력기관들의 선거 부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14분 내에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대정부 질문 시간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4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전국의 각 지역별로 하나씩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어찌됐거나 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제가 혼자 집중투하를 다 맡고 이렇게 가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새롭게 18대 대선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문제는 이제 국회 소위 말하면 사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야 될 그런 과제이자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광주에서도 상록수 대선 관련 영화 시사회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는데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 자신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계속 부품 없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당이 문재인 대표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의 지도부 그리고 이 문제를 직접 다뤄야 되는 우리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굉장히 이윤적이고 앞장서지 않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 대통령 선거 불복, 대선 불복에 대한 하나의 프레임이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그런데 그 원인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2013년 1월 달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우리 당에서도 당시에 이 대선 규정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특위가 구성이 돼서 일단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요 이슈가 새누리당의 시발단 댓글 사건, 그 다음에 국정원의 김하영 댓글 사건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추심을 해보니까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자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논리 그 부분이 진행형으로 그냥 정리가 된 것이고 또 하나의 주요 이슈는 전자개표기 상에서의 문제점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논쟁이 됐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로 전자개표기를 직접 가지고 와서 여야가 지켜보는 과정 공주파를 비롯한 방송매체가 다 현장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시연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대선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당에서 정리를 해버린 이런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딱 갇혀 있고 또 이것을 계속 언급을 하게 되면 내년 총선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 피해의식이 딱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당 스스로 이 문제는 계륵처럼 어떻게 언급조차 못하고 그냥 덮어두고 가는 그런 형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야당이 정말 밖에서 우리 국민들이 싸워주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여기 접근하지 않는다면 야당의 존재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이 쭉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를 보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얘기를 좀 바꿔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야당은 과거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국민들 속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해야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해방 이후에 1948년 정부 수립이 된 이후에 우리 야당의 정치 지도자들의 그 성향을 보면 맨 처음에 재헌 국회 때는 독립운동가들이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부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가 군부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았던 정치 지도자 반열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 지도자는 소위 말해서 김영삼 씨,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까지가 소위 민주화 운동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반세기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나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통해 가지고 남북이 교류하기 시작했고 남북이 통일을 위해서 성큼성큼 가는 그런 소위 민주화 운동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민주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세대로 왔다가 불행하게도 지금 이명박, 박근혜로 들어오면서 50년 전으로 후퇴해버리는 그런 역사의 이 암흑기로 저걸 들어버린다. 근데 이런 과정이었어요. 우리 야당은 어떻게 일을 들어가느냐. 소위 말하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목표는 하나 있습니다. 반민주 세력을 없애고 독재 세력을 없애서 저희 민주화 세력들이 집권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민주 세력들이 10년 동안 집권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혼선이 오는 거 아니었던가. 그것은 무슨 얘기냐, 과거에 정권을 잡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권력의 맛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가 10년 동안 권력의 반물을 먹다 보니까 거기서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린 것. 이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새누리당, 지금의 새누리당은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김영삼까지 집권을 했던 기간이 37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 10년을 보태면 반세기 정도를 지금 저쪽에서 집권을 하는데, 37년 6개월 동안 권력을 잡아놓고도 권력의 참 맛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뺏겨놓고 보니까 엄청 이게 중요한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정권을 되찾아가지고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명박 이 사람이 집권을 하고 나서 원세훈이를 국정원장에 보내가지고 원세훈으로 하여금 모든 장기 집권 플랜을 거기에서 암암리에 극비리에 추진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명박이 집권을 하고 나서요, 맨 처음에 벌어졌던 사건이 소위 말하는 쇠고기 파동. 전국적으로 촛불 시위가지고 온 이 전국을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명박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소위 말하면 명박선정 만들고 최수종 당통위원장 앉혀가지고 오늘날 종편 만들고, 그 다음에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보내가지고 첫날부터 댓글 작업 들어가고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고,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팀을 만들어가지고 민간인 사찰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 집권을 획책했고, 결국은 18대 대선에서 이명박이가 진두지휘한, 원세훈이가 진두지휘한 그런 선거 부정과 대표 조작을 저질렀다. 이렇게 한마디로 비교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야당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보십시오. 촛불 시위가 한참일 때 야당이 주도권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이명박을 세게 밀어가지고 이명박을 엎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서 뒤편에 물러나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왔습니까? 이명박 이 사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카드를 들이댔고, 소위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에 내려가셔가지고 소위 말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보고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시켰다고 유명 씌우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박연차라고 하는 게이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것과 연계시켜가지고 온갖 모욕을 다 주어서 결국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서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국으로 몰고 갔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 그 당시 민주당이 과연 상주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계속 밀리다 보니까 결국은 야당이 지리멸렬이 해지고 여러 가지 전국의 핵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고 나가지
계속 침체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은 강하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질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오히려 야당처럼 벌떼처럼 지금 우리 여당이 거꾸로 야당을 공격하는 그런 양상. 그 야당은 어중돼가지고 중요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고 나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 새누리당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 보수 세력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 조중동이 종편에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이것만 그냥 항상 걱정하다가 나를 보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야당은 굉장히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불행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야당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정말 회초리를 들고 야당이 대어 각성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이런 현실 우리가 정말 놓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의견을 하나 더 모으고 더 치열하게 우리가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힘으로만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